오늘은 재무제표 세 번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할 건데 그 전에 금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금리부터 할 거야. 일단 벤치마크는 타이거 200이 지난주보다 더 떨어져서 12% 작년 5월 기준에 가지고 하락했고, 그 이유는 금리 인상. 그래서 금리를 이번에 할 건데, 금리는 월세가 부동산을 빌린 데 대한 사용료인 것처럼 금리는 돈을 빌린 데 대한 사용료인데, 기준금리가 한국은 지금 1.25%고 미국은 0.25%였고 지금 현재 그렇고, 이게 한국은 2020년 5월 달에 0.5%에서 올리고 있고, 미국은 2019년 10월부터 1.25%였다가 2000년 3월부터 지금까지 0.25%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 7년 동안 고점은 2.5%였고 미국이, 한국은 1.75%였어.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지. 왜 폭락했을까? 그거야 상식이지. 금리가 오르면은 안정적인 예금을 하지. 왜 주식을 사겠어?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애플주가 주가 성장을 또 주도해서 또 주식이 또 올랐다 그러던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몇 프로야? 미국. 0.25라며. 그러면 미국의 주가 수익률은 몇 프로일까? 12%? 지금 퍼가 17인데 대충 20이라고 잡으면 20분의 1이면은 4%지? 5%지 5%. 4, 5, 20이니까.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은 5%고, 그리고 금리는 0.25%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 채권. 0.25가 채권 금리야. 리스? 임대 수익률이 부동산? 있지.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그 사이에 있는데, 리스크가 주식이 제일 크고 채권이 제일 작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데, 근데 지금 5%하고 0.25% 올린다 그러면 얼마까지 올 것 같아? 뭐가 얼마까지 올라?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그랬잖아. 얼마로 올릴 것 같냐고. 0.25에서 얼마로 올릴 것 같냐고? 어. 뭐 한 1이나 1.25? 보통 미국 금리 인상하는 거 보면은 0.25%씩 해. 그럼 0.5? 0.5가 될 거야, 다음에. 그리고 필요하면 더 올리고, 하지만 올릴 땐 천천히 올리고, 내릴 때는 반대로 엄청 내려. 여기 1.25에서 0.25로 1%팍 내렸지. 2019년 10월에 1.25였는데 이게 2020년 3월에 0.25로 팍 내렸다고. 그러니까 내릴 때는 팍 내리고 올릴 때는 조금씩 올려. 그 이유는 내리면은 시장이 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올리면은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0.5%로 올렸다고 쳐도 5%하고는 10배 차이인데, 근데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 그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금리가 어떻게 결정돼? 금리는 그 빌려온 돈에서
그다음에 은행에서 그 돈 저기 자기네들 유지비 같은 거 빼고 모르겠는데? 금리 결정은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정책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게 있고 시장에서 정하는 게 있어. 정책적으로 정하는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시장 금리는 어떻게 정했죠? 여기 써져 있잖아. 물가 상승률 플러스 경제 성장률 플러스 위험 스프레드. 자, 미국 금리가 0.25%인데 한국 금리는 1.25%지. 한국 금리가 왜 미국보다 높을까? 그거야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도 높고 물가 상승률도 높고 위험 스프레드도 높기 때문이지.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은 모르겠고 리스크 프리미엄은 더 크지. 한국이. 미국은 망할 이유가 국채 채권 디폴트 날 이유가 없지만 기권 기축통화국이니까 한국은 그렇지가 않지. 그래서 위험 스프레드가 제일 많이 반영된 거고 미국 금리를 시장 금리가 오른 이유는 경제 성장이 더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뭐 공장을 짓든 뭘 하든 투자를 할 거니까 금리가 수요가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또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하겠지. 은행에 넣어봐야 뭐 손해인데 만약 물가 상승률이 2%인데 금리가 1%다 그러면은 누가 적금을 하겠어? 손해인데. 물론 손해 보면서 적금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시장 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도 올라가고 그리고 위험한 나라 혹은 같은 나라라도 국채에 비해서 회사채 리스크가 더 크고 회사채보다는 신용이 낮은 개인에 대한 스프레드는 더 크다고. 근데 지금 시장 금리가 왜 오르고 있어? 그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 상승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돈을 좀 걷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지. 물가가 왜 올라?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 물가가 오르지.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돈을 많이 풀면 수요가 증가할 거고 사람들이 돈을 많으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건 언제 감소해? 공항. 공황이면 공급보다 수요가 감소하는 거지. 지금은 물가 측면이 더 많아. 물가가 오르고 있어. 경제 성장률보다는. 그러니까 수요가 느는 것보다는 공급이 줄고 있다고. 공급이 왜 줄까? 지금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 하잖아. 락다운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싼 물건을 수출해 가지고 여태까지 물가 인상률이 낮았는데 지금 트럼프 때부터 시작해서 바이든도 그렇고 관세를 때려가지고 이 공급 측면에서 원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물류도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 물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트럭 운전사들 왔다 갔다 못하게 하면서 한국까지는 와도 한국에서 저기 최종 데스티네이션까지 못 가고 있다고. 자, 그래서 시장 금리는 지금 오르고 있어. 물가 상승률이 오르기 때문이지. 경제 성장률 오르는 것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오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시장 금리가 올라간데 기준금리가 낮게 돼 있으면 아까 얘기한 물가 상승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도 올릴 거고 미국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몇 프로인지 알아? 1년 동안? 물가 상승률? 한국은 몇 프로고 미국은 몇 프로야? 몰라. 한국은 2.5%고 미국은 몇 프로일 것 같아? 5%. 7%가 올랐어. 7%가 올렸기 때문에 2%가 각국의 물가 상승 목표가 2% 내외야. 2% 정도까지는 오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근데 지금
뭐 5%도 아니고 7%나 올랐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 올릴 수밖에 없고 한국은 벌써 올리고 있고 0.5%에서 지금 1.25%까지 올리고 있고 그 기준금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딜까? 몰라? 중국? 몇 퍼센트나 될까? 2.5? 58%야.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중앙 기준금리가 왜 60% 가까이 됐냐 하면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래. 자, 기준금리는 국가별로 다 다른데 뭐 중앙은행이라고 그래도 거기는 디폴트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장기금리, 단기금리 스프레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스프레드는 신용 스프레드하고 금리 스프레드가 있어. 보통 얘기하는 장단기 물, 이 금리 스프레드고 그리고 국채하고 회사채 사이의 차이가 신용 스프레드지. 예를 들어서 뭐 가스회사 같은 경우는 AAA, 신용 등급의 AAA인데 트리플 A로 가장 높은 그 등급인데 거기 10년물 채권 금리하고 국채 채권 10년물 금리하고의 차이가 신용 스프레드야. 어느 게 더 높을까? 회사채 금리 아니면 국채 금리? 사채 금리가 높겠지. 회사채가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는 그렇고 금리 스프레드는 국채 2년물하고 10년물 중에 어느 게 더 높을까? 당연히 2년물이 높겠지. 2년물이 높아? 10년물이 높아? 장기 예금이 금리가 높아? 단기 예금이 금리가 높아? 장기 예금, 그럼 10년물이 높겠어? 2년물이 높겠어? 10년물. 원래 10년물이 높은 게 정상이야.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지. 근데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걸 금리 역전이라고 그러는데 금리 역전이 생기면 2년 후에 공황이 생겨. 금리 역전이 왜 생기냐면 장기 금리는 시장 금리를 따르고 아까 얘기한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상승 전망 같은 걸 가지고 하니까 리스크라든지. 근데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그냥 정한다고. 그걸 본 게 이거야 바로. 프레드인데 미국 연준인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때 마이너스가 됐었지. 이때가 2000년이었고 이때도 마이너스 한 번 됐지. 마이너스라는 건 역전이 됐다는 의미야? 역전됐다는 거야. 단기 금리가 더 높았다는 거지. 근데 그 2년 후에 공황이 생겼어? 이때 너 2000년 닷컴 버블 생각 안 나? 이렇게 회색으로 된 게 주가가 폭락한 시기야. 여기 2008년도에도 주가 폭락했지. 그리고 지금도 약 잠깐이지만 2020년도에 주가 폭락한 적이 있었지. 작년 3월에, 재작년 3월에. 이때도 0% 가까이 됐었지. 그래서 스프레드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이거는 자세히 봐야 돼. 이게 있으면 보통 8개월에서 2년 사이에 이렇게 주가 폭락이 난다고.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주식을 다 팔아야 돼?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자고. 자, 이게 경기 순환하고 포트폴리오인데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 금리가 상승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은행에서 돈을 꾸지 말아야지. 금리가 상승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금리가 상승한다고 그랬지. 수요가 느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려는 수요가 느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가 상승해도 금리는 오른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달라. 금리가 오른다고 그래서 주가에 항상 나쁜 건 아니야.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장기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그걸 팔아서 단기 채권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물가 연동체로 바꿔줘야 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주식을 줄일 필요가 없지.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야지. 그런 경우는. 경제 성장이 된다는 거는 주가가
이익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야 되니까. 반대로 금리 하락할 때는 경제 성장이 하락한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야 되겠지. 채권 값이 오를 거고 이익이 줄 거 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물가 상승하는 거랑 반대로 하면 돼. 단기 채권이나 물가 연동치 팔아가지고 장기 채권으로 사면 되지. 채권 값은 오르니까 금리가 하락하면.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 뭐가 단점일까? 금리 상승 혹은 경기 순환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변경하는 건 어떤 단점이 있어? 귀찮겠지. 귀찮은 게 문제가 아니고 언제 얼마나 떨어질지 얼마나 오를지 그걸 몰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걸 팔아서 예를 들어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산다든지 반대로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산다 그러든지 그러면은 이익 났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현금 유출이 생긴다고. 그래서 최선책은 경기 순환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변경하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를 해. 예를 들어서 뭐 주식 50%, 채권 30%, 뭐 부동산 20%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매년 리밸런싱을 해서 그대로 지키고 다만 최선책을 따지면 되는데 ROE가 높은 걸 사서 계속 보유를 하는 거지. ROE가 높은 걸 그게, 사, 그게 당신이 하고 있는 거잖아. ROE가 높은 걸 사서 계속 보유를 하면 어쨌든 리밸런싱 하면서 일부 판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좋고 또 15%면은 금리가 최고로 올랐을 때 얼마까지 올랐어? 2.5. 21%까지 올랐어. 1981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20%까지 올라가지고 금리를 21%까지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았는데 아니, 어, 그게 어느 나라야? 미국이야. 그때 망한 사람들 많어. 한국도 IMF 때 20%까지 올렸었지. 그때는 물가 때문에 올린 게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ROE가 15% 이상이 되면은 금리가 15% 이상 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 40년 동안 지금 미국 물가 상승률이 7%였는데 이거는 최근 40년 중에 가장 높았을 때라고. 그래서 ROE가 15% 이상인 걸 사면 뭐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15% 이상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사서 연구 보유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야. 질문 있어? 금리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이? 지금 뭐였어? 채권 금리가 제일 낮아야 되고 주식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되고 중간에 임대 수익률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채권 금리가 주식 수익률보다 더 높아지면 주식을 팔아야 되겠지. 근데 15% 이상 채권 금리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돼? 없지. 거의 없고 그리고 이게 15% 이상인 뭐 예를 들어서 20% 이상인 걸 사면 되겠지. 그런 경우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왜 유지해야 되는지 알겠어? 아니, 그러면 지금같이 금리가 상승을 하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된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에 의하면 장기 채권을 축소하고 단기 채권하고 물가 연동체를 증가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채권만 손본다는 거야? 지금 금리 상승하고 하락할 때 이렇게 바꾸는 거는 경기 순환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는 거고 최선택이 뭐라고 그랬어? 그냥 영구 주식 보유하는 거?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는 거지. 그리고 주식은 금리 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식은 뭐 잡주 사지 말고 ROE가 높은 주식을 사라는 얘기지. 지금 아니, 뭐 근데 모든 사람들이 ROE가 높, 삼성 주식을 그냥 하나 갖고 있지. 잡주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 그런 사람들이 더 많거든.
뭐 잡주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야? 사람들 소문만 듣고? 사업 보고서 읽고 주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냥 좋다고 듣고서 사는 거지. 알겠어. 자, 다음은 이제 드디어 대차대조표를 들어가는데 이거는 꼭 외워야 돼. 대차대조표의 재무제표의 기본 공식. 왼쪽이 자산과 비용, 오른쪽이 부채와 자본, 그리고 수익. 이건 왜 써? 아니 이게 이해가 돼야지 외우지. 애플이 사과라는 거를 이해를 해, 왜? 애플이 사과라고 하는 건 정의잖아. 아니 그렇지만 이게 정의라고? 정의잖아. 애플이 사과라는 게 이해야? 아니면 정의야? 자산이 아니 왼쪽이고, 뭘 외우라는 거야? 자산이 왼쪽이고, 부채하고 자본이 오른쪽이라는 건데, 그게 뭐 이해할 게 있어? 왜는 아 거지? 그거가 외울 게 뭐 있어? 보면 알지. 그럼 왜다고 치고 넘어간다. 알았어. 자, 안 그냥 설명해 줘. 애플이 뭐야? 한국말로. 사과.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외워서 알지. 이것도 똑같다고. 자산이 왼쪽, 부채하고 자본이 오른쪽. 왜 써? 음. 이것뿐 아니라 비용이 왼쪽이고 수익이 오른쪽이야. 그것도 됐어? 왜? 왜 애플이 자산 사과야? 자산이 왼쪽, 부채하고 자본이 오른쪽이라는 건 메이크 센스인데 왜 비용이 왼쪽이고 수익이 오른쪽이야? 그럼 왜 자산이 왼쪽이니? 오른쪽이 아니고. 아니 왜, 그거는 말이 왜 애플이, 되잖아. 왜 애플이 사과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왜 얘기를 애플이 들어봐. 배가 아니고 사과냐고. 아니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 얘기는 지금 정했으니까 그렇다는 얘긴데 지금 자산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 자본 이건 말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비용하고 들어온 돈을 하면은 비용을 먼저 쓴다고? 들어온 돈보다? 그러니까 자산을 왜 왼쪽에 써야 되냐고. 오른쪽에 안 쓰고. 알겠다고. 알겠다고. 그건 왜 해야 된다고. 알겠다고. 어카운팅 룰이 그러니까 왜? 왜 애플이 사과냐고 묻지 말라고. 아, 이건 그러면 그냥 어카운팅 룰이 그렇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잖아. 자산 왼쪽. 그러니까 자산 증가가 왼쪽이야. 자산 감소는 오른쪽이야. 반대로. 오른쪽에 빨간 거 보이지? 자산 오른쪽에는 빨간 거는 오른쪽에 돼 있지 왼쪽이 아니고. 어. 자, 자산 증가는 왼쪽이고 자산 감소는 반대로 오른쪽이야. 부채 증가는 오른쪽이고 부채 감소는 왼쪽이고 자본도 마찬가지야. 자본 증가는 오른쪽이지만 자본 감소는 왼쪽이라고. 자, 그거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보자고. 처음에 회사에 자산이 있어 없어? 처음에 자산 있지. 회사 설립하고 자산이 뭐가 있어? 아니, 아무것도 없지. 자산이 없는데 설립을 어떻게 해? 자본이 있어야 설립을 하지. 기초 자산은 0원이야. 자, 빨간 거 보이지? 기초 자산 0억, 기초 부채도 0억, 기초 자본도 0억이야. 왼쪽하고 오른쪽 합계 똑같지? 음, 거기서 자본금이 1,000만 원이 들어갔어. 맞지? 음,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0만 원이 생기지? 음. 그게 왼쪽이고 오른쪽에는 자본이라는 게 1,000만 원이 생겨. 그래서 1,000만 원, 1,000만 원 왼쪽 오른쪽 똑같지? 맞아, 틀려? 모르겠어. 자, 내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자본금을 1,000만 원이라고 쳤어. 그럼 자본금 1,000만 원을 음, 넣어. 음, 그럼 1,000만 원이라는 게 물론 뭐 건물일 수도 있고 현금일 수도 있는데 보통 현금을 넣지. 음, 그럼 자산 1,000만 원이 생기고 자본 1,000만 원이 생기는 거야. 음, 그거를 현금이 아니고 물건으로 할 수도 있지. 그냥 땅을 1,000만 원 음, 넣지 넣으면은 자본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음, 자산, 땅
천만 원, 자본 천만 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산은 특별한 물건이라고. 현금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채권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자산은 그런 종류고 자본이나 부채는 달라. 자본은 주주한테 주식으로 형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봐야 되고 부채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는 거니까 이거는 다 계정 과목이 다 다르다고. 어쨌든 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넣었으면 자본금 천만 원 오른쪽, 현금 천만 원 왼쪽 자산. 됐어? 응, 자,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 똑같지? 응. 원래 항상 똑같아야 돼.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자본은 주식이고 부채는 돈이라며. 근데 자산은 부동산도 되고 뭐도 된다며. 그러면 항상 자산이 더 많지. 어떻게 똑같아? 자산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어. 제품일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하지만 자본은 주주 돈이고 부채는 채권자 돈이야. 됐어? 집을 1억짜리 집을 사려면 내 돈 5천만 원하고 채권자 예를 들어 세입자 돈 5천만 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여기 만약 현물 출자를 한다고 치면 자산은 부동산 1억이 되는 거고 왼쪽이 오른쪽에는 부채 세입자 전세금 5천만 원하고 내 돈 자본이지 그게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알겠어. 이제 이해했어. 뭔 소리인지. 이게 같다는 게 그런 같다는 게 아니라 돈은 같지만은 이 형태는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산은 실질적으로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통 재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자산이고 그에 비해서 자본이나 부채는 그거는 정이라고. 예를 들어서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이 상태에서 천만 원을 갖다 넣어서 자본금 천만 원을 해서 회사를 설립하면 현금이란 자산이 천만 원 왼쪽 오른쪽 자본금이 천만 원 똑같이 천만 원씩. 그 상태에서 이 법인이 가지고 필요한 돈이 6.5억이라고 치면 자본금은 0.1억이니까 부채가 6.4억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왼쪽에 현금 자산이 0.1억에서 6.4억이 추가되면 현금 자산이 6.5억이 되는 거고 자본은 0.1억 그대로고 주주 부채 뭐 이게 은행에서 빌려도 상관없어. 아니면 세입자한테 빌려도 되고 그런 경우 6.4억이 들어가지. 이것도 똑같지. 현금이 6.5억, 주주 부채 6.4억, 자본 0.1억. 이해돼 안 돼? 크리스, 다시 한번 설명해 줘. 지금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알겠어.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줘. 미안해. 나중에 들어. 자, 다음에 미화 매입을 했다고 쳐. 미화 매입도 마찬가지야. 자산 증가는 왼쪽, 부채나 자본 증가는 오른쪽. 이걸 그대로 넣는 건데 자산 미화- 감소는 왼쪽이라며. 응, 응. 자산 감소는 오른쪽이야. 자, 이렇게 하면 원화 5억을 줄여가지고 그걸 미화를 샀어. 그러면 왼쪽에는 미화 자산 5억이 늘어났고 오른쪽에는 한국 원화 자산 5억이 감소했지. 둘 다 5억하고 5억 똑같지? 응. 이렇게 됐고. 자, 다음은 이제 법인 설립하면서 손익계산서가 들어가. 아까 왼쪽이 뭐라고 그랬어? 왼쪽이 비용이라고 그랬고 오른쪽이 수익이라고 그랬지? 응. 자, 여기서는 보면은 설립 비용이 50만 원이 들었어. 그러면 현금이 50만 원이 나갔지, 줄었지. 응. 그리고 비용이 50만 원이 들었지. 응. 왼쪽엔 설립 비용 50만 원, 오른쪽엔 현금 자산이라는 게 50만 원 줄었지. 자산 감소니까 오른쪽이지. 응. 왼쪽엔 비용 50만 원, 왼쪽이지.
음.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다 똑같다고. 맞아? 음. 그다음 매월 회계비용 10만 원을 갖다 냈다 그러면은 현금 자산이 10만 원이 줄고 매월 회계 비용이 10만 원씩 발생하지. 그러니까 왼쪽은 비용 10만 원, 오른쪽은 자산 10만 원 감소, 현금 10만 원 감소 이렇게 됐지. 왼쪽 오른쪽 똑같지. 음. 그다음 매년 세무조정 비용 50만 원이야. 그러니까 50만 원의 현금이 줄었고 오른쪽에 자산 감소, 왼쪽에는 비용 50만 원 발생. 이것도 똑같지. 왼쪽 오른쪽. 음. 자, 그래서 연말 누계를 하면 설립하고 회계 비용 내고 조정 비용 한 게 50만 원, 80만 원, 50만 원에서 180만 원을 썼고 음. 현금 자산 180만 원 썼지.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음. 똑같지. 음. 자, 이거를 누계를 하면 비용 아니 180만 원 근데 이익도 있잖아. 지금 얘기를 하잖아. 알겠어. 자, 이익은 비용 더하기 이익이 수익이라고 그랬지. 왼쪽이 비용하고 이익이고 오른쪽이 수익이라고 그랬지. 음. 근데 여기 수익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익은 뭐가 되겠어? 0. 0이 아니지. 마이너스 이익은 180. 180만 원 적자지. 비용만 발생했잖아. 음. 비용이 180만 원인데 수익이 0이면 이익은 마이너스 180만 원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음. 이익 어떻게 나온지 알았어? 어. 자, 이거를 한 단계 더 레벨업 해보자고. 자, 아까 얘기한 게 자산 증가는 왼쪽, 자산 감소는 오른쪽, 부채나 자본 증가는 오른쪽, 부채하고 자본 감소는 왼쪽인데 여기다가 그 부동산을 만약 샀다고 쳐. 그러면 부동산이란 자산이 2억이 늘었지, 왼쪽. 음. 그 다음에 현금이란 자산이 1억 줄었지, 오른쪽. 음. 음. 그리고 보증금 부채가 1억 늘었지, 오른쪽. 음. 양쪽 똑같지, 2억, 2억. 음.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샀어. 다음은 부동산을 샀으니까 전세 1억을 갖다가 월세로 돌렸어. 그럼 왼쪽에는 부채가 1억이 줄었지. 전세 1억이 줄었지. 부채 감소니까 왼쪽이지. 음.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채가 늘었지. 보증금 1,000만 원이니까 월세 음. 보증금. 그리고 그걸 은행에서 빌렸다 그러면 9천만 원을 빌렸어. 그럼 부채 증가지. 음. 왼쪽에는 부채 감소 1억이고 오른쪽에는 보증금이란 부채 증가 1,000만 원, 은행 빚 증가 9천만 원에서 왼쪽 오른쪽 똑같지. 음. 이렇게 해서 전세를 월세로 돌렸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수익도 발생하지. 월세라는 수익이 발생하지. 월세니까. 음. 그러면 매달 월세가 1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쳐. 그럼 현금이란 자산이 100만 원이 늘었지, 왼쪽. 음. 오른쪽엔 수익이란 월세 수익이란 100만 원이 늘었지. 음. 왼쪽 오른쪽 다 100만 원씩 똑같지. 음. 근데 비용도 발생했지. 매월 이자가 50만 원이라고 치면 왼쪽에는 비용 50만 원, 비용 왼쪽에 쓴다고 그랬지? 음. 50만 원이 발생했고 현금이라는 자산 50만 원이 줄었지. 오른쪽 현금 자산 50만 원 감소. 음. 그리고 1년에 한 번 재산세 100만 원. 이것도 똑같아. 세금하고 저기 이자하고 세금이랑 비용이 100만 원이 발생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이 감소했어. 똑같지? 100만 원, 100만 원. 음. 다음. 건물 감가상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땅은 감가상각을 안 하지만 건물은 영구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땅은 뭐 언제까지나 쓸 수 있지만 건물은 뭐 한 40년 지나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건물 가격을 처음 잡을 때 이게 62평방미터고 평방미터당 150만 원이니까 건물 원가가 9,300만 원 정도가 되고 상각기간을 우리나라는 정액법을 하는데 40년으로 하면은 1년에 232만 원씩 건물 가격을 줄여줘야 돼. 그게 왼쪽에 비용 232만 원 발생했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건물이란 자산이 232만 원이 감소했지. 오른쪽에는 자산 감소, 왼쪽은 비용 발생. 됐어? 음. 그다음 채권이나 주식을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아까 그 두 개를 합친 거야. 왼쪽은 자산 증가, 오른쪽은 자산 감소. 왼쪽은
자본이나 부채 감소, 오른쪽은 자본 부채 증가. 그거랑 왼쪽은 비용이나 이익, 오른쪽은 수익. 이걸 합쳐놓은 거라고. 똑같아. 한국 채권을 갖다가 1억 원어치 샀다고 치면 왼쪽엔 자산, 채권이라 자산이 1억이 늘었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금이나 자산이 1억이 줄었지. 음. 그리고 채권을 사면 이자가 나오겠지. 그러면 왼쪽에는 현금이라는 자산 100만 원이 늘었고 오른쪽에는 그 배당이나 이자 수익 100만 원이 늘었지. 그래서 왼쪽 오른쪽 100만 원씩 됐지.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주식 자산 1억을 샀다 그러면 왼쪽은 자산 1억 증가. 오른쪽에는 미화라는 자산이 1억 감소했지. 1억 원치 주식을 산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뭐 이익이 100만 원어치 배당이 발생했다고 치면 미화라는 달러 100만 원 상당의 달러가 늘어났죠. 왼쪽은 자산이 증가했고 오른쪽에는 배당이라는 혹은 이자라는 수익이 100만 원어치 발생했지. 그리고 이제 미화 같은 경우는 연말 환율에 따라서 이익 조정을 해줘야 돼. 환율이 1년 동안 적용한 것보다 올랐으면은 추가로 이익이 발생한 거고 떨어졌으면 이익을 줄여줘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야. 오늘 할 거. 질문 있으면 해봐. 아, 당신은 천재다. 나 하나도 모르겠다. 뭘 몰라? 아, 머릿속에 별이 왔다 갔다 해. 모르겠어. 에스박, 넌 모르는 거 없냐? 어쨌든 녹화해놓은 거 올릴 테니까 보고 지난 주 거는 좀 봤어? 지난 조건은 못 봤어. 보지도 않고서 이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해? 아니, 왜냐하면 저 지난주에 내가 그 공짜로 하는 책이 3일이었기 때문에 그 3일 동안에 책 보느라고 딴 거 할 그게 없었어요. 선생님이 그거 피드백 준 것도 화요일 저녁에 준 거를 내가 그거 체크를 못 해가지고 금요일에 겨우 체크했어. 이제 한 번씩 봐야지. 어쨌든 지난주에 했던 그 수익 가격 결정하는 거 하고 이번 주에 한 금리 이거 중요해. 아,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이해가 안 돼. 쭉 한 번씩 더 보고 모르는 거 질문해. 이상 질문 없으면 끝낼게. 다른 거 없지? 있어 없어? 없어. 끊어. 일단 끝내기 전에 화면을 보여줄게. 자, 이거 화면 보여? 어. 여기 보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0.25%라고 25%여서 시장금리 0.25%면은 순효과가 지금 0이라고. 근데 이거를 2.5%로 만약 올린다 그러면 순효과가 마이너스 10이 돼. 금리가 상승하면은 현금 흐름 그대로고 그러면 그 5년짜리 채권 값은 10%가 떨어져야 정상이지. 여기서 순효과가 100에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10년으로 했어. 이건 5년짜리고 10년짜리로 하면 0.25%일 때는 그대로지. 근데 이게 2.5%로 오르면은 81%로 줄어. 그러니까 5년짜리는 10%가 줄는데 10년짜리는 거의 20%가 줄지. 채권 값이. 그리고 이거는 주식이라고 ROE로 계산하면 ROE가 10%인 경우하고 20%인 경우인데 10%인 경우는 이게 매년 10%씩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경우는 0.25%일 때보다
2.5%로 하면은 이렇게 줄지. 넷 프레젠트 밸류가 100에서 154가 되지.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 0인데 그래도 여기는 ROE가 10%고 그러니까 0.25%가 아니고 10%이기 때문에 154가 되지만 금리가 2.5%로 늘어나게 되면 154가 아니고 112로 줄어. 그러니까 한 얼마 정도 한 30%가 떨어진 게 정상이지. ROE가 10%인 경우는. 근데 ROE가 20%면은 500이 돼 버리지. 수년가가 0이 아니고 154도 아니고 507이 된다고 10년을 하면. 물론 이런 경우도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400이야. 아니 근데 ROE가 20인 게 어딨어. 지금 우리가 찾는 게 ROE 15% 이상을 찾거든. 10% 이하인 건 내가 보지 말라고 그랬지. 10%만 해도 NPV가 0이 아니고 112라고 2.5%가 돼도 이게 2.5%가 아니고 20%라고 치면 20%가 되면 마이너스 21이 됐지. 15%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3, 14%라고 치자. 14%까지 금리가 올라도 ROE가 10%인 걸 사면 남어. 채권보다 낫다는 얘기야. 아니 근데 14%로 금리가 오를 수는 없잖아. 오를 수도 있지.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지만. 내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2.5%까지 오를 것 같은데 그래도 ROE 10%인 걸 사서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고 또 하나는 이거를 ROE가 10%인 경우에 이거는 매년 그대로 보유하고 안 팔고 마지막 해에 세금을 22%로 내는 경우고 이거는 매년 11%씩 세금을 내는 경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억까지는 법인세가 11%고 2억이 넘으면 22%니까 그렇게 나눠 봤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는 11%로 하는 게 매년 세금을 내고 하는 게 더 높지. 135고 이건 124니까. 근데 ROE가 20%가 되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 제일 좋은 방법은 ROE 높은 걸 사서 그냥 영구 보유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로 하면은 이게 더 높아. 이게 400이고 이건 15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ROE가 낮은 법인세율보다 높은 경우는 오래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해. 그래서 아까 제일 좋은 건 경기 순환에 따라서 뭐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고 뭐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ROE가 높은 거. 지금 법인세율 11%, 22%니까 11% 이상, 15% 이상인 거를 사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됐어? 음.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는 실제로 엑셀 파일 가지고 하는 거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오케이? 그럼 준비물이 뭐야? 엑셀 파일이야? 엑셀 파일 저번에 보내준 거 가지고 한번 해봐. 내가 보낸 거 가지고 저기 뭘 보내줬는데 당신이? 이메일 봐. 이메일로 보냈어. 아니 뭐 매달 보내주는 거? 이메일로 이 BK2021하고 이거 P2012 요 두 개를 보냈다고. 요거 가지고서 재무제표를 직접 오늘 얘기한 거 말로 그냥 여보 가지고 이거 2개 그냥 카톡에다가 올려주면 안 돼? 이메일 체크해. 이메일 저기 1월 16일 이후에 보냈을 거야. 아니 쟤네들도 해야 되잖아. 다 같이 보냈다고. 그거 오늘 한 거 가지고 한번 해봐. 그걸 알아야 하지. 1월 보고서 며칠에 보냈다고? 1월 15일 날 보냈어. 아 여보 난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머리가 아파.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낸다.